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오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특검이 내란 관련자 가운데 처음 구형하는 것이어서 다른 내란 사건의 가늠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노도일 기자. 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기소한 지 얼마 만에 구형하는 겁니까? 네, 약 2시간 뒤인 오전 10시 내란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특검이 기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최종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건데 이번 재판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24일 한 전 총리는 피의자 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만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인정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을 기소해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다른 내란 재판들의 결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릴 경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통치권이라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의 재판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22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과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대구와 경북에 이어 오늘은 장동혁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충남에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국민의힘은 비준을 각각 주장하며 대치해온 상황. 민주당이 오늘 대미투자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대미투자 특별법은 이번 주에 제가 직접 발의하겠습니다.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한미양국은 대미투자펀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여당은 국회 비준보다 속도감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기금 설치와 국회 보고사항 등을 정리하고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 등을 이번 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500조 원 규모 투자 부담에 비준은 필수라고 반발하며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세력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쓰러져 가는데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제 경북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충남 천안 규탄대에 참석하고 고환율과 부동산 대책,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등을 전면 비판할 계획입니다. 당내에서 잇따라 제기된 쇄신 요구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4선 이상 중진, 3선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당내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끝으로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과 신흥국가와의 방산 원전 분야 협력 강화로 실용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차정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정부 인사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오릅니다.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튀르키예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방산과 원전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안전 운영 역량이 튀르키예의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u alandaki müşterek projeleri daha da çeşitlendirmeyi hedefliyoruz. 앞서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차례로 방문하며 모두 1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남아공에선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무역 체계 회복을 강조했고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 회의도 주재했습니다. 7박 10일간의 4개국 순방을 마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 해 주요 다자 정상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는데
방산과 원전 분야 협력 약속을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만드는 건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정부가 76년 동안 이어진 국가공무원의 명령 복종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상관의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위법한 지시의 판단 기준 마련과 업무 처리 지연 우려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구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혁신처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건 국가공무원법 57조입니다.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상관의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는 게 골자입니다. 76년간 이어진 복종 의무를 없애 법치 중심의 헌법 존중 문화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낡은 복종 의무론을 이번에 민주주의적 헌정 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또 구체적 지휘 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위법성 판단 기준이 뭔지는 향후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사회의 낡은 문화를 걷어내는 건 의미가 있다는 평가지만 정치권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료들에게 당파성을 따지고 그런 거를 더 사실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권 스스로가 그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또 공무원 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업무 처리 지연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개혁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인사권의 행사는 보다 더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은 민주적 절차가 더욱더 필요하다. 그동안 제왕적인 사법 권력을 독점해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사법권 독립 침해로 인한 위헌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교과서에서도 사법권에는 당연히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 법관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집중시킨다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인사를 하는데 비법관, 심지어는 비법조인이 들어와서 개입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게 이번 초안의 내용입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회사 인사를 하는데 그 회사 다니지 않는 사람이 와서 이 인사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이게 어떤 조직 구성원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당에서 지금 이 부분을 추진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사법 신뢰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인사, 행정 이런 부분들이 너무 권한이 그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폐해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을 좀 분산시켜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것을 지금 이제 그동안 법원 행정처에서 담당해 왔던 기능을 그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 감독해 나가는 그런 그 방식을 취하겠다라는 것인데 일부 지금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권력에 대한 어떤 분산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법 신뢰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일단 초안을 작성해낸 것이니까요. 초안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공청회하고 또 좋은 의견들을 첨가한다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이 보시기엔 이거 사법권 침해입니까 아닙니까? 사법권 침해죠. 사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법원은 법원 내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 그러는데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헌법은. 예.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그 보직권을 다 줘서 외부의 외풍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을 차단한 거죠. 그리고 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과반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되게끔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혹시나 있을 사법권이라는 것은 심판 자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압력을 가해 오거든요. 그런데 사법권 행사는 판사가 구체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거고 그 판사의 보직과 인사를 만약에 외부인이 하게 되면 만약에 변협의 변협회장이 하게 돼요. 변협은 거기에 변호사 내지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분이고 법무부 장관이 하게 돼요. 법무부 장관은 검사를 지휘하게끔 돼 있어요.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당사자, 선수들이 심판을 뽑는 이런 데 관여하지 말라라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저거는 사실은 이제 대법원장의 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책 중립성을 와해시키는 거예요. 저거는 위헌이 명백합니다. 지금 야권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행정개혁 그리고 내란 재판부 추진이 결국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악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는 거는 좀 너무 과도한 비판이시고요. 좀 전에 그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하나 좀 바로잡으면 저기에 지금 뭐 예를 들면 변협 회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신데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법행정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뭐 조직을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법관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을 침해하자는 뜻이 아니고 법관들의 그런 인사행정권을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주는 권한 이것을 좀 분산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 뭐 대법관들의 어떤 그 수임 기간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전관 예우라든지 이런 그동안 법 쪽에서 그 사법 신뢰를 훼손시키거나 낮추는 데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정상화시키자 이런 취지가 들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혁안에 보면 말씀 주신 대로 뭐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시키는 제도적 취지가 있는 것도 있어요. 예. 그 뭐 수임 제한 또 이런 부분은 기관상의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 그분은 제도적 취지를 이해하겠어요. 사법행정위원회는 자 누가 들어가든 누가 추천하든 그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정말 만약에 진정성 있는 본인들의 개혁 의지가 있다면 심의기구로만 만들면 돼요. 저 의결기구로 만들게 되니까 대법원장의 인사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직권 아니에요. 뭐 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전담이 마음에 안 든다.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대법원장이 아니고 외부에서 심을 가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시도 자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이게 민주당에서 뭐 여러분이 참여하겠지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정치권은 저렇게 위헌적으로 평가받는 이런 걸 시도하면서 나머지 공무원들이나 사법부에는 또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보시기에 이런 민주당의 사법행정개혁안의 화살이 최종적으로 어딜 향해 있다고 보세요? 대법원장이죠. 예. 대법원장과 사실은 현재 내란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 그다음에 영장 재판부인데 이게 영장 재판부 개개인에 대한 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영장 전담을 할 사람들에게 압박을 굉장히 가하는 거죠. 여차하면 당신들 바뀔 수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영장실질 심사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컨대 추경호 예. 원내대표 심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 너네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게 세상에 어디가 있나요? 이거 예전에는 뭐 내심은 어떤지 몰라도 이런 시도 자체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대놓고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전국을 순회 중인 장동혁 대표가 어제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그런데 그 싸우는 대상은 분명할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체제가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체제를 지키는 것 보수정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스팔트 세력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쓰러져 가는데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 안팎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어제 발언을 보면 싸울 대상을 명확히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라고요? 장동혁 대표는 대표에 취임하면서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고 헌법 불복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일단 먼저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아스팔트 세력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대한 제1야당의 대표의 발언이다라고 듣기에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12.3 비상겸이 1년 되는 날이 옵니다. 네. 그 날이 또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지난 12.3 비상겸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 쇄신, 혁신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뭉쳐서 이재명 정권만 무너뜨리자라는 지금 주장을 하신다면 과연 국민들의 그 어떤 지지, 호응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있어야 할 장소는 저 아스팔트 위가 아닙니다. 국회로 돌아오시고 국회에서 지금 민생 입법도 지금 정기 국회 기간 중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국회에서의 본인들의 역할을 더 확실하게 찾고 강화하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상계엄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은 이미 사과 여러 차례 했다. 이런 입장이지만 여전히 당내 또 분란과 혼란은 완벽하게 정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 내부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12월 3일에 좀 나와줘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근데 12월 3일 날 저 목소리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분명히 사과는 100번이라도 할 수 있죠. 사과를 통해서 국민적 의사를 저희가 지지를 끌어온다면 사과 100번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는 이미 당내에서는 정리가 됐어요. 평가에 대해서는 이건 부당하고 잘못됐고 실제 국민의힘도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요. 따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으로 상정하고 좀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까지 보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사과 이 부분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데 시점 고름과 동시에 민주당과의 이런 역학관계도 고려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스팔트 관련돼서 자꾸 논쟁이 있는데 실제 지금 가장 당면한 것은 과거에 대한 청산 사과 다 중요합니다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잘하고 있다면 모든 걸 다 잘하고 있다면 그게 맞죠.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아까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권 뺏어온다는 이 노력 같은 거 보십시오. 그럼 이걸 견제해야 되는데 견제 먼저 하고 야당의 역할을 하고 이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네들 먼저 사과부터 하고 나서 견제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건 민주당의 시각인 거고요. 국민의 정당 보조금을 줘가면서 국민의힘에 기대하는 것은 이거는 민주당의 잘못된 부분을 견제하고 막으라는 건데 못 막고 있는 거죠. 오히려 못 막고 있는 거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더 큰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에 더 오히려 고민의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1인 1표제 논란과 비슷하게 국민의힘에서도 경선룰 놓고 당내 이견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당심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지도부가 좀 선을 긋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최종 결론 어떻게 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이번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을 선출하는 과정 여기에서 당원의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고 또 여론의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는 이 안이 확정적으로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방법으로 갔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일반 국민들 또는 중도층에 있는 표들을 흡수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극우의 지지층까지도 함께 아우르겠다라는 정도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비판적 목소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지도부에서는 7대3의 이 방식을 그대로 끌고 나가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보일 것 같은데요. 과거에 당대표 선거에서 7대3 여론을 30% 반영하던 것을 당원 100%로 바꿨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 지지층에서는 아마 잘 깊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광역단체장들 당심 70% 상향안에 반발하고 있고요. 심지어 윤상현 의원도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본선 경쟁력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게 이제 장단점이 분명해요. 예. 지금 이제 아마 그 대책위에서 저 안을 만든 이유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저렇게 되면 이제 당원을 많이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당원 확충 차원에서는 분명히 이득이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이제 70% 저렇게 되면 한쪽 부분에 또 호소를 하는 이런 선거운동 또는 그런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저게 예선이나 아니면 본선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장 이하 이런 식으로 나눠서 룰을 바꿀 필요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 당심과 민심이 수렴하는 결과를 저희가 쭉 봐왔기 때문에 큰 결과의 차이는 없겠지만 사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저 부분을 좀 신중히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심 70% 상향안을 제안한 지선기획단 단장 나경원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선 이해 충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판점이 있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광역과 기초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는 예선 때는 뭐 70대 30을 하더라도 뭐 결선, 본선 여기서는 또 50대 50을 유지하는 이런 식으로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76년 동안 유지되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 상관의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게 된 건데 법 개정 취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1949년도에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당시에 상관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이제 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보니까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위법한 상황에 있을 때도 그러면 그 지시마저도 복종을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이제 비판이 굉장히 커져 있었던 상황이고요. 예. 헌법을 위반한다든지 법률을 위반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시가 상관으로부터 나왔다 하더라도 이 지시에는 따를 수 없다, 안 따라도 된다라는 것을 명문화해서 이것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자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공무원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한 지시를 내렸을 때도 그것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취지대로 실현이 된다면 참 좋을 텐데 이미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위법한 지시, 그러니까 지시의 위법성을 누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뭐 이런 지금 우려들이에요. 저게 이제 주관적 판단 기준이 작용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저게 부작용의 첫 번째는 저렇게 되면 장관의 말만 들으면 돼요 공무원들은. 왜냐하면 어쨌든 장관이 가장 힘이 있는 거니까 솔직히 힘대로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직무유기죄가 형용화됩니다. 나 그 당시에 위법한 걸로 알았습니다. 따라서 따르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요.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면 직무 수행 없이 행정 공백은 국민이 고스란히 책임을 지고 이분은 형사처벌되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실제 국민 입장에서 보면요.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대상인 국민은 위법 부당한 것도 따라야 돼요. 왜? 공정력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시정하냐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공무원은 그렇게 합니까? 공무원도 사후적으로 바로잡아야지 이거를 갖다가 나 거부하겠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 이러면 국가공무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은 편하죠. 왜냐하면 그 국가공무원직 그러니까 명령 개통에 따른 모든 공무원들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그 장관이 내리면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소위 국가공무원, 직업공무원에 의한 권력 통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모든 피해는 국민이 받기 때문에 이거는 개악이고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판례가 이미 사후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전적으로 당신들 마음대로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후적으로 우리가 판단할게.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걸 행정부 공무원 개개인이 판단합니까? 그 피해는 국민한테 고스란히 갑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과 비판 주셨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위법과 적법 어떻게 나누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지금 말씀 주신 부분도 충분히 저는 공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개인의 어떤 부당한 지시 정도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어제 발표한 정부의 입장이고요. 명백한 위법 행위, 위법적인 지시가 있을 때만 이 조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백히라는 것은 어떤 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하는 위법한 지시 여기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다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시행령이라든지 또 그 관련된 어떤 사례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이제 존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교육도 반드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지금 공무원이 된다고 했을 때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는 교육은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준수를 해야 되는지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그 불법적인 지시다라고 느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과정 대비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각에선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항명으로 규정한 여건이 복종의 의무 폐지를 추진하는 게 이율배반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AI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AI요? 민주당이나 정부는 우리가 과거 했던 것과 이게 혹시나 상반되느냐라고 물어보고 나서 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저렇게 어떻게 꼼꼼한 점검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이세요? 저거는 점검을 넘어서서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항명이라고 규정해놓고 지금도 법안 내용 보면요. 지휘 감독에 의견 제시하게끔 돼 있거든요. 의견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제시했는데도 만약에 계속 이 지휘 감독을 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나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왜? 위법하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판례에서 유지되는 거를 그냥 법령화했다고 하는 주장에 따르면 그럼 바로 직전 한 수십 일 전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하는 거고 저 말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선출 권력이나 아니면 이 국회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행정 공무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저희가 그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유턴하던 차량이 모녀를 덮쳤습니다. 초등학생 딸이 숨지고 30대 엄마는 크게 다쳤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SUV가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고 유턴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담벼락을 들이받습니다. 굉음에 놀란 행인들이 현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국물 그 안까지 막가고 확 들어가고 막 정신이 없더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어. 가서 빼달라고 그래. 그 소리가 계속 나잖아. SUV는 담벼락을 들이받기 전 펜스를 부수고 지나던 모녀를 덮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 딸이 숨졌고 30대 엄마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행이 가서 문 열고 왜 그러냐 하니까는 급발진했다, 유턴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고가 난 곳은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로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좀 빠르지 않나 생각되는데 정확한 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음주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사고 기록 장치 분석을 의뢰하고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최근 금값이 치솟다 보니 이런 일도 생겼습니다. 20대 남성이 골드바를 직거래로 구입하겠다면서 판매자와 만나서는 골드바를 빼앗아 닫아나려고 한 건데요. 달리기가 빨라서 안 잡힐 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남성. 현장에서 도망가다 판매자에게 붙잡혔습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번화가의 한 편의점 앞. 탁자를 사이에 두고 두 남성이 마주 서 있습니다. 가방 안을 들여다보며 얘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마스크를 쓴 남성이 갑자기 도망칩니다.
검정색 가방이 여기 놓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저기 둘이서 이렇게 있었어요. 막 도둑이야, 빨리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두 남성은 심하게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저기서 살려주세요 소리 나더라고요. 크게. 그래서 문 열고 살짝 봤죠. 근데 여기 이거 엎드려갖고 요 허리 다 나오면서 이렇게 깔가 문지고 있었어요.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려던 마스크 쓴 남성을 다른 남성이 제압한 겁니다. 가방 안에는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의 10g짜리 골드바 22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대 남성은 이곳에서 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도망가려 했지만 불과 3m도 못 가고 붙잡혔습니다. 이후 남성은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학을 휴학한 남성은 돈이 필요하자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골드바 판매글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자기는 달리기가 좀 빨라가지고 제가 도망가면 못 쫓아올 줄 알았다고. 금은방 주인은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금을 직거래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 오늘 열립니다. 먼저 이틀 전 재판에서 나온 한 전 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계엄을 막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정말 모든 정치적, 역사적, 도덕적 이런 그 책임을 다 느끼고 있고 많은 또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심리가 마무리되는 사건이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오늘 결심 공판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얼마를 구형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연초에는 재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1월에서 2월경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 선고가 나올 때 결국에는 국무회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관련돼서 기소가 되어 있는 국무위원들에게는 그 사실관계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수괴로서의 법정 그 형을 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생각해 보았을 때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대선 주자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최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보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는 기준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검찰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한 전 총리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으로 공소장이 변경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검의 구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뭐 검찰에서 스스로 바꾼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요청으로 변경을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특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방조 혐의라는 것은 어떤 고의, 그러니까 정범과의 고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칫하면 한덕수 총리는 사전에 어떤 이런 내용을 몰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는 아예 이 부분이 빠지게 돼 버리거든요. 근데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다 보니까 방조에 대한 혐의가 조금 약하다라고 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임무 종사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양형에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결심 공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 진술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전 개인적으로는 진술을 좀 최소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선행 판단들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있었습니다만 기각이 됐어요. 그때 헌재에서는 주도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짚었던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검에서 결국에는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도 영장이 기각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보면요. 영장이 기각이 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정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저께 있었던 피고인 신문에 있어서도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죄송하다라는 형태의 말씀만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네. 오늘도 최후 진술에서는 그 정도 수준의 발언만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특검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한 전 총리의 구형을 결정할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내란과 관련해가지고 역할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이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는지 네. 여부에 대해서 아마 중점적으로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할 것인데, 지금 뭐 국정의 2인자로서 당시 국무총리로서 이 내란, 그러니까 계엄 비상계엄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엄 선포 이후에 어떤 병력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본인이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이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는지, 이러한 부분 등을 보고 판단을 할 것인데, 내란 만약에 수계,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 자체는 사형 무기징역이 사형 무기징역인데, 만약에 여기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서 치면 필요적 감경입니다. 그러면 2분의 1로 감경이 된다손 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주요 임무 종사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돼 있는데 아마 구형 자체는 뭐 어느 정도 영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의 구형 자체가 굉장히 무거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아무래도 선고형 자체가 기존의 어떤 5년 이상의 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이 윤 전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의 구형과 재판의 어떤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재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정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오늘 구형이 얼마가 나올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부분만 특검이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판이 마무리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다른 국무위원들,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기준을 세운 뒤에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구형이라는 것은 좀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법원에서 나온 판결과는 달리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이 일반 검찰과는 달리 조금 특수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형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는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역시 영향은 크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 열심입니다.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유턴을 하던 차량이 모녀를 치어 초등학생 딸이 숨지고 30대 엄마 크게 다쳤습니다. 일단은 운전자가 처음부터 급발진을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 이런 사고 참 많아요. 네, 근간에 들어서 이런 사고가 조금 부쩍 더 많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사건, 사고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거의 한 건씩, 일주일에 두세 건씩은 좀 접하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5분께 부산 남구 우암동 한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50대 A씨가 운전한 차량이 유턴을 하다가 갑자기 급가속을 하면서 당시에 맞은편 보도에 있었던 그 초등학생 딸과 엄마가 참사를 겪은 사건인데 뭐 운전자 본인은 처음에 이 목격자들이 다 가서 구조를 하러 갔었을 때 급발진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조금 사건 경위와 관련해 가지고 사고 조사를 통해서 조금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가 난 도로는 아파트가 굉장히 밀집해 있는 곳이라고 하고요.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된 곳이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이 규정을 지켰는지 또 급발진 여부, 이거 언제쯤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음주운전이 아니다라고 경찰에서 밝히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턴 자체는 가능한 곳이지만 30km 시속이라는 것이 좀 제한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위의 CCTV라든지 그리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았을 때 수사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위의 CCTV를 확인을 하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페달이 잘 밟아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에 앞서 있었던 다른 사고들도 좀 비슷한 형태로 이야기를 했지만 며칠 정도의 수사 이후에는 자백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이번에도 수사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짚어주셨지만 이틀 전에 제주 우도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이 운전자 역시도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브레이크 등은 켜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네, 당시 사고 영상을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지만 예. 이 차량이 우도 선착장에서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서 갑자기 이게 뭐 날다시피 해서 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운전자 본인이 아마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거 본인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하는 것이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아가지고 이게 나는 경우들이 또 급발진 사고의 대부분 뒤늦게 밝혀지는 원인들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서도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부분, 그러면 운전자가 본인이 착각을 해가지고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러한 과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부천시장에서도 돌진 사고가 났었죠. 70대 네. 운전자 처음엔 급발진을 주장을 하다가 페달 5조작 실수를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부산과 제주 우도에서 발생한 사고들도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페달 5조작이 있었지만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급발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보았는데요. 인정받은 일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본인이 스스로 정말로 깜빡하고서는 실수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거짓으로 진술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요즘에는 주위에 CCTV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그 부분이 아마도 중점적으로 확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급발진을 만약에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차량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전혜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었죠. 첫 사업인 서리풀지구 개발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과 성당 신자들이 강제 수용에 반발하고 나선 건데 두 차례의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가 모두 무산됐습니다. 구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닐하우스 단지와 텃밭이 있는 전원주택 등이 모여있는 마을. 지난 1971년부터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서리풀 지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이곳 221만 제곱미터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 공청회를 열려고 했지만 강제 수용에 반대하는 팻말을 든 주민들에 가로막혔습니다. 공청회는 오늘 이 상태에서 중지하고 무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살고 있는 데를 내 맘대로 살지도 못하게 그걸 내놓고 나가라 그러면 네?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게. 주민들은 전체 개발 면적에서 1.8%를 제외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서리풀지구 개발 계획에 따라 신자 4천여 명이 있는 이곳 성당도 강제 수용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성당과 500년을 이어온 유서 깊은 마을을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개발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였던 지구 지정 시점을 내년 1월로 앞당기기까지 했지만 지난달부터 두 차례의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가 모두 가로막히면서 2031년 입주 목표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테른 골프장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다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LH는 다음 달 공청회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새 종전안과 관련해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기존 합의의 핵심 내용이 유지되지 않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해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이로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SNS에 지난 일주일간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e're working on that final war. It's not easy, but I don't know. I think we're going to get there. I think we're getting very close to a deal. We'll find out. 미국은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유럽 측과 만나 종전안 초안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기존 28개 항목이 19개로 축소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 규모 확대, 나토 관련 표현 완화 등 우크라 측 입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측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수정안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종전안 초안의 핵심 조항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Дух и буква Анкориджа
по тем ключевым пониманиям, которые мы зафиксировали, то, конечно, это будет принципиально другой ситуации. Но пока, повторю, нам ничего никто официально не передавал.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타결을 위해 조만간 러시아와 우크라 측을 각각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이 종결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지 러시아의 최종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10대 소년이 300m 높이의 크레인 구조물에 고립됐다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예루살렘 36층 빌딩 인근의 크레인 갈고리 위 좁은 구조물에서 맨발로 앉아있는 15살 소년이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도르래 등을 이용해 약 9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했고 소년의 건강엔 큰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년은 구조 직후 풍경을 감상하고 싶어 올라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년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난민촌에서 어린이들이 만화 영화를 시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제가 열렸는데요. 현장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제1회 가자 어린이 영화제에서 어린이들이 폐허 속에서 만화 영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영화 시작 한참 전부터 자리를 잡고 영화를 애타게 기다렸는데요. 황금 종려상을 받았던 단편 영화 빨간 풍선이 상영되자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해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쟁으로 삶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위안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영화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망울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아이들을 위해 루돌프도 이곳을 찾았다고요. 네, 이날 행사에서 크리스마스를 한 달 앞두고 루돌프 인형이 등장해 많은 아이들을 웃게 했습니다. 파괴된 건물 잔해물 위로 루돌프 인형이 등장하자 어린이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인형 뒤를 졸졸 따라다닌 어린이들은 모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유엔에 따르면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가자지구 인구의 90%가 난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빨리 희망을 되찾고 전쟁의 슬픔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출근길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4, 5도가량 내려갔는데요. 내일 비구름이 지나고 나면 모레 아침에는 영하권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연일 미세먼지로 인해 하늘빛이 뿌였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충북과 영남권은 종일 대기질이 나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은 오후부터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마스크로 호흡기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면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도로 위 빙판길이나 살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주의해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3.5도, 대전 5.3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2도, 부산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해상으로는 풍랑특보 발효 등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